예, 앞서 일부에서는 작년까지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올 들어 1분기에서도 7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돌파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2부 대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박덕열 국장님, 우리나라 외자 유치 정책을 이제 총괄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안병수 교수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투자정책관 박덕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안병수 교수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실 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또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 최전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이러한 통상 TV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정말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요즘 또 핫한 주제잖아요. 예. 외자 유치 사상 최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세계 경제 되게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와중에 이뤄낸 실적이라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한국의 외자 유치를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세계적으로 FDI가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FDI라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저도 오늘 보면서 맞아요. 좀 이렇게 약자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쉽게 또 풀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이 외자 유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같은 그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앵커 기업들이 국내에 이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한국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적극적인 그 유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의 그런 노력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고위급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도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정상 순방을 통해서 유치한 금액이 54억 불에 달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와, 무지하게 많네요. 예. 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좀 덧붙이자면, 글로벌리하게 이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를 내는 기관이 UN 산하의 웅크타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웅크타드에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내는데, 정식 통계는 올해 6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잠정 통계가 1월 달에 먼저 나왔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은 표면적으로는 한 2% 정도, 한 2.3%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국적 기업들 간의 사내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18%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좀 줄어들었고, 뿐만 아니라 올해 2024년도에도 사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체적으로 늘 가능성 별로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기도 아직 좀 살아나는데 좀 미진하고, 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도 지금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글로벌리는 지금 좋지 않게 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와중에 유독 지난 한 2, 3년간 계속 외투가 잘 됐고, 특히 이제 이번 1분기에 사상 최초로 이제 70억 불 넘게 외투가 유입된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정말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에서도 이 실적을 이제 엄청 잘 내는 기업을 서프라이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 보도를 보니까요, 이제 얼핏 보면 제조업 쪽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그게? 예,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실 우리나라로 놓고 보자면, 원래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 산업이 고도화돼서 3차 산업인 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특히 그 금융 쪽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서 활발하게 투자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그리고 금년은 그 외국인,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배터리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의 첨단 산업 쪽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특히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한 그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분기 실적 가지고 뭐 갑자기 잘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세적으로 보면 우리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제조업이 많이 늘었고 또 서비스업도 그걸 계속 같이 전에 나오던 수준 그대로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조업이 끌고 뒤에서 서비스업이 밀고 뭐 이런 이제 결과로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중국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내 기업에 어찌 보면은 조금 뭐 투자 유치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 완전히 저 정반대의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정말 서프라이즈한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번 1분기 FDI 실적에서 눈여겨본 뭐 어떤 뭐 색다른 뭐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지난 1분기 실적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신규 투자가 역대 1분기 중에 최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신규. 예. 그래서 뭐 기왕에 한국에서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익을 많이 내서 또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한국에 없던 기업들이 이제 한국도 새로운 투자처로서 할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 이게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저변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소부장 부분에 대한 그 투자 유치가 1분기 토탈 중에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제조업의 뿌리가 좀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탄탄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얘기 들어보면 뭔가 우리가 이제 되게 매력적인 이 소부장,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산업의 뿌리인데 거기에서까지 이렇게 밀려들 정도면 뭔가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인가요? 예, 저희가 지난해 말에 첨단 산업 분야의 주요한 외국인 투자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에 투자를 한 외국인 기업들의 대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투자 이유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이 또 59개국과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폭넓은 이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투자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뛰어난 인재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국인 투자를 유발하는 그런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한국 자체가 투자 매력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제 뭐 데이터가 있고 설문조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한국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좀 보고 싶은데 그런 통계가 따로 있나요? 뭔가 비교할 수 그렇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뭐 다행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국가를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이제 올림픽에 가면 뭐 금메달 숫자 가지고 어느 나라가 뭐 체육 잘하나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도 뭐 이 매력도가 높은 나라를 따지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좋은 걸로 우리나라가 좀 좋은 걸로 말씀드리자면 유럽의 그 유로피안 하우스 암브로세티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글로벌 외국인 투자 매력 지수라는 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23년 연달아 2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하고 피파 월드컵 그 랭킹은 한 35위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우리보다 나은 나라가 뭐 독일이 사실 참고로 1위고요. 이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데 이어서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의 FDI로 보자면 조금 잘하고 있다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나 홍콩인데 싱가포르, 홍콩보다 우리가 순위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지표값인데 스위스 IMD가 있습니다. 스위스 IMD에서 그 디지털 그 경쟁력 순위라는 거를 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6위 정도 됩니다. 6위요? 네. 우리가 6위를 잘하네요. 6위네요. 6위 말고 그 중에서 또 미래 준비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 미래 준비도만큼은 우리가 또 1위예요. 그건 1위예요? 예, 그건 또 1위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제 우리나라 인재 말씀하셨지만
그 위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여기에서 또 선정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에서 지금 2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래 인적 자원 연구부 뭐 요런 게 있는데 예. 요건 우리가 1위예요. 그래서 야. 요런 뭐 물론 안 좋은 지표도 있겠죠 어딘가에. 예. 근데 좋은 것만 갖고 나오신 거죠 지금? 예, 좋은 것만. 예. 네, 뭐 국장님 그만 말씀하셨다시피 인재 쪽에서는 우리가 1위네요. 예.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외자유치도 그렇고 중국도 사실 그렇잖아요. 외자유치를 막 이렇게 끌어당길 때 사람이 그렇죠. 사실 되게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예. 그때 사람은 주로 이제 저임금의 노동력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인적 자원 얘기하시는 거 한국이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인재 단순한 노동자라기보다는 뭐 인재의 경쟁력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도 여러 가지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또 교육열이 높기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은 교육열 때문에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고등교육을 또 받으셨고 또 최근에 한류 열풍에서도 보듯이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이런 열정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인적 자원의 바로 우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 가면 그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미국 가게 되면 미국 대학교 수학 자체가 야 이거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런 게 좀 있다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엄청난 순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한국이 어떤 뭐 진출한 해외 기업이 약간의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지만은 외국에서 또 퍼포먼스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또 다른 애로사항은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은 이제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신속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인력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또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현금 지원과 관련돼서 자기들 투자가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면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실제 이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의사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사전 심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그 투자가 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지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러프하게 범위는 이렇게 된다 정도를 미리 통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재 채용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또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우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해마다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를 실시를 해서 외투기업들과 인재들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특히 올해부터는 그 R&D 인력을 구하는 외투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특히 또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의 그런 석박사 인력들과 외투기업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애로사항 뭐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애로사항 사실 기업들도 그렇고 사람이 뭐 애로사항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좀 유형화해서 나눠 보자면 전 세계 어디 가서 비즈니스 활동하더라도 나타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사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어떤 특정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 외투 기업들의 CEO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비즈니스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뭐 비즈니스 활동하면서 다양한 그 비즈니스 환경을 겪어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야, 난 다른 데서 못 겪어봤는데 한국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좀 크게 들어야 한다. 이제 좀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전 세계에서 겪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많이 풀어준다면 그럼 한국이 얼마나 그 비즈니스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애로사항을 금방 말씀드렸던 두 가지 뭐 전 세계에서 겪는 애로사항, 우리나라에서만 겪는 애로사항 다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좀 운명이랄까. 그게 이제 저는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1위를 한 기업들, 상위에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나라랑 도대체 그러면 뭐 어떤 애로사항의 차이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저희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많이들 제기하는 것들이 노동 경직성에 대한 문제, 노동 경직성, 예, 그다음에 예. CEO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 형사 책임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 관련돼서는 예.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이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하면서 노사가 서로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EO의 형사 책임 이슈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인데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이제 그 CEO의 사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예방에 뭐 중심을 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기업들의 우려를 낮추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노동 경직성이나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CEO의 어떤 형사 책임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1위나 2위를 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뭐 비슷한 어떤 수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어떤 차이점인가요? 또?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우리나라만 특히 또 세게 가지고 있는 그래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독특하게 유난히 두드러진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노사가 잘 협의를 하고 그런 개혁도 하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외자 유치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자 유치 열전인데 외자 유치 열전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신호는 좋은데 승리를 하려면 바로 지금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이런 과제들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맞는 말씀이고요.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순환. 그러니까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선순환의 이제 한 고리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제라든가 뭐 인센티브를 늘려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또 다음 기업들을 이끄는 이런 형태의 그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뭐 FDI,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자체는 한국 경제에 뭐 좋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돈이 들어오니까 예. 뭐 다 해피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좀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과 고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생산. 글로벌 기업이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 그런 혁신을 촉진을 하는 등 이렇게 한국 경제 체급을 예. 키우는 데 계속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 최근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전체 매출의 11% 그리고 고용의 5.5% 그리고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수출은 진짜 많이 차지하네요. 이런 수치적인 것 이외에도 예. 그런 특히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탄탄하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ASML인가 엄청난 회사잖아요. 네네. 슈퍼 우리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 우리나라에 이 R&D 투자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고 계속 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소부장 관련된 그런 공급망이 탄탄해진다라는 것들을 실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근데 미국만 가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면서 그 외국인이 직접 투자가 우리 경제에 이제 큰 기여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형편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뭐 1950년 6.25 끝나고 나서 53년 6.25 끝나고 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무상 원조 받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무상 원조 그다음에 이제 차관 이렇게 오다가 예.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이제 정부에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그 문호를 조금씩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좀 대한 어떤 긍정적 효과를 우리가 좀 누리다가 IMF,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하는 외환 부족 사태였죠. 그래서 그 98년도 외환 부족 사태 때 그야말로 외국인 그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그때 깨달았거든요. 또 그런 외국인 자본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와서 아까 잠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좀 높은 수준의 그 경제 의사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한번 하면 이제 오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투자 들어왔던 기업들이 고용에 있어서 좀 비교적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뭐 그때 우리 TV에서 많이 봤지만 은행에서 이렇게 직원들 해고하고 그래서 뭐 울면서 떠나는 그런 장면들 봤잖아요. 근데 의외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이런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경제에 굉장히 좋은 그 신호로 또 작용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외국인 기업의 고용이 유지가 됐던 뭐 특별한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뭐 추정컨대 그들은 우리 경제 그 뭐랄까 잠재력을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금방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길게 보았다는. 예, 좀 이 고용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 계속 하는 게 맞다라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또 뭐 지자체에서 투자 유치 성과가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뭐 당연히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1분기 실적 중에 또 특이할 만한 게 1분기 실적으로 보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워낙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64% 늘었기 때문에 이런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생산이라든지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 공급이라든지 공급망 구축 등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또 당연히 지역 경제 지역 불균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야, 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우리 정부도 꼭 풀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숙제인데 이런 외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완화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암참에서 낸 보고서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뭐 글로벌 기업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APEC, RHQ를 유치하기 좋은 조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본부가 들어와 주는 게 좀 한국에 좀 좋은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RHQ가 이제 리저널 헤드쿼터라고 그래가지고 리저널 헤드쿼터. 그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전 세계를 몇 개 이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지역본부, 특히 아시아 태평양을 관할하는 지역본부가 만약에 한국에 온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의 최고 임원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그룹의 투자 결정이라든지 각종 비즈니스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각종 이런 거기에 추가된 고부가 가치 서비스가 또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생기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리저널 헤드쿼터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 RHQ라고 하는 게 하나 이제 들어오면 그 자체로도 그 해당 기업의 뭐 다른 그 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RHQ는 의사결정하고 이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데 뭐 R&D 조직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AS 센터나 이런 것들도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RHQ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다국적 기업의 다른 파트도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고 또는 다른 그 다국적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보통 보면 자기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어딘가 진출하면 쟤네들도 고민 많이 해서 진출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끌어오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와서 정착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끌어내는 게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릴 때 못 드렸지만 그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그 효과 중에 사실 이제 경제 효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비경제적 효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는 뭐 회사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외국인 했죠. 기업들은 토요일 날 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워라밸 얘기하지만 벌써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워라밸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천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CEO들도 외국인 CEO가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왜 여성들의 그 유리천장이라고 해서 그 승진이 안 되고 그냥 많은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 기업은 그런 어떤 양성평등 같은 그런 개념이 우리보다 먼저 도입되고 실천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영향을 좀 확산한 그런 기여도 있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경제적인 그렇죠. 부분도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 이제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외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잠깐 해주긴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보조금 경쟁, 뭐 보조금 전쟁 얘기 나올 만큼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얼마 전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40% 5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투자비의 절반 정도로 아예 보조금으로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난리인데 한국은 어떤가요? 근데 한국은 주로 이제 세제, 금융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논문을 한 편 이제 썼는데 바로 이 보조금과 관련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EU도 그렇고 각국이 이 아주 천문학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큰 규모의 보조금을 외국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대략 한 500억 불 넘는 돈을 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성도 뭐 얼마 받는다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그 구마모토 현이라고 하는데 그 뭐 사실 일본에서도 좀 우리로 말하면 거의 강원 어떤 특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어떤 조금 그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고 인식되는 사실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TSMC 대만 반도체 회사가 갔는데 지원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투자 금액의 한 50%, 60%에 육박하는 돈을 지원해 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그러면 왜, 좀 이따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경제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고 나가면서 기술의 어떤 그 앞에 있는 R&D는 먼저 나갔지만 제조 생산 시설은 자기 나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간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대만의 TSMC 같은 어마어마한 생산 시설을 우리는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먼저 나갔던 미국, EU, 일본에는 그런 공장이 없거든요. 생산 시설이. 그래서 생산 시설을 지으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보조금의 그 기본이고요.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외국 기업도 좋고 뭐 자기 나라 기업도 좋고 기준만 맞으면 주겠다는 거죠. 기준만 맞으면. 그래서 사실 일본에는 TSMC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기업들도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미국 기업도 거기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한정해서 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조금 있어요. 있는데 좀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라고 해서 외국 기업에 준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입장도 다르고 그 보조금의 성격도 사실 다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논문에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꼬리 물고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많은 어떤 선진국에서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유치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R&D나 여러 투자했던 부분을 성과를 얻기 위한 보조금을 또 투자한다. 근데 우리나라나 그럼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그런 생산 구축을 해놨으니까 그럼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뭐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FDI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만한 여러 매력도가 있을까라는 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상충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뭐 보조금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조금을 몇 조씩 주는데 예. 한국은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지적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교수님이 아까도 뭐 잘 분석을 좀 해주신 것처럼 이게 국가의 그런 어떤 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거 구체적인 내용은 예. 국가의 그런 산업 구조라든지 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생산 시설 자체를 예. 빠르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설비 자체를 빠르게 확보를 하려면 뭐 몇 조든 쏟아부어서 돈을 주어서 그렇게 유치를 한 거고. 예. 근데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거든요. 생산 설비들이 좋은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기존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 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15에서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네네. 이게 그 국가 전략 기술이라든지 R&D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반적인 산업이 아니라 이제 외투를 좀 더 장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보조금은 저희가 좀 더 확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현금 지원 예산을 작년 대비 4배로 늘렸고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전 심사 제도 같은 거를 통해서 신속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돕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그래서 다시 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예. 미국, 일본, EU에서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 첨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원활하게 공급받자면 자기 나라에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생산시설이 이제 금방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외국 기업한테 돈을 줘서라도 만들어 다오. 이 땅에. 이게 이제 그들의 그 돈을 지급하는 이제 명분이고요. 우리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 이제 줄 이유는 없고 우리는 또 반도체 산업에만 주는 건 아니고 외국인 투자 전반에 걸쳐서 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 그렇죠. 해당이 된다면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현금 지원이라는 보조금 자체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하여간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만든 거고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게 예. 좀 상황을 네. 다 봐야 되겠네. 동일선상에 딱 놓고 여긴 주는데 우리나라에 안 줘.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외자 유치, 법인 세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되게 외자 유치 관련된 그 인센티브의 큰 잣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싱가포르보다는 좀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쪽에 조정 가능성이 있나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도 제가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사실 과거에 운영이 되었었고요. 네. 이게 18년도까지 운영이 됐거든요. 이제 18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폐지가 된 이유는 우리가 그런 걸 인지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게 이제 조세 감면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로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이익을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세금을 못 받게 되고 결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그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자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EU 중심 또 뭐 G20 이런 나라들이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의 과세권이 좀 침해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국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협약의 결과로 이제 올해부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그 세금하고 똑같이 낮춰주는 거는 요건 좀 그래도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 기업만 좀 더 깎아준다든가 또 세율을 15% 그걸 최저한세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네. 15%보다 더 낮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13%를 받는다는 그럼 2%는
거기에 관련된 다른 나라가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세금 싸다고 해서 가봤자 다국적 기업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게 돼야 된다. 세금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새 그런 철새 기업들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핸디캡 같은 거, 이게 조금 이제 그 커버가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 얻었던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뭐 인센티브 말고, 이 보조금 말고도 뭐 정부의 노력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인센티브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현금 인센티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제 지원 이런 것들 이외에도 저희가 외투 기업에 대해서 외투 기업 전용 단지를 지정을 해서 그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요 임대료 감면 비율과 그 기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입지 지원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 R&D도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R&D 투자도 좀 촉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외국인 투자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애로를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노력 중에서도 일단 정부의 최고위층의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유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이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를 계속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계속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가 4월 초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과 함께 진관사에서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참석했던 참석분 한 분 중에 이제 필립 반 후프라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이 계십니다. 이분이 발언하신 게 외국인 투자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통령이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주셔서 할애를 해서 만나주시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또 산업부 장관이 3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는 한국밖에 없다 라면서 아주 극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위를 아까 기록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외자 유치 열전에 뭐가 승자의 방향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내년 이제 5위로 올라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외자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뭔가 하여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뭐가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선순환 궤도에 들어선 것 같고 어떠셨어요? 뭐 앞서서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약간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사실 뭐 미국에 대한 보조금이다, 여러 뭐 중국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간 등한시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시선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아니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약간 국뽕이 좀 차오르는 그런 오늘 좀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예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저 국장님부터. 그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서 외국인 투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 교수님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구해도 뭐 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간접 투자만 다들 관심 있잖아요.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간접 투자. 연구하면서 아니 내가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분야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연구한 거 이렇게 몇 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박덕열 국장님과 안병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